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북한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해외 경기 중 단 3시간 만에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 배구 선수 부인과 탈북에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십니까? 북한에서 축구 국가대표로 선발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은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평양의 고급 아파트, 특별 배급, 해외 원정 기회까지 주어지는 특권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선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탈출 방법입니다. 국가보위부 요원들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해외 호텔에서 단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부인과 같이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에 온 이 선수 가족이 가장 놀라고 가장 감격했던 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자유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철수 선수의 놀라운 탈북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85년 함경북도 청진의 한 탄광촌에서 김철수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세 남매 중 둘째였던 철수는 어려서부터 달리기를 유난히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 하나 가지고 노는 철수를 본 체육 선생님이 그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는 천부적인 축구 선수 제목이다. 1995년 철수가 10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청진시 소년 체육학교에 선발되었습니다. 가난한 탄광촌 집안에서 이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체육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은 북한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체육학교 학생들은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기도 한 달에 2-3번은 먹을 수 있었죠. 철수는 그곳에서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훈련했습니다. 학업과 축구 훈련을 병행했지만 사실 학업보다는 축구가 90%였습니다. 그의 포지션은 공격수였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슈팅이 그의 무기였습니다. 5년간의 혹독한 훈련 끝에 2000년 15살의 철수는 평양으로 올라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북한 청소년 국가대표팀 후보 선발전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를 철수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는 기차를 타고 생전 처음 평양에 갔습니다. 청진에서 평양까지 기차로 20시간이 걸렸는데 창밖을 내다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차가 마을을 지날 때마다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나무 껍질을 벗기는 사람들. 하지만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평양은 달랐습니다. 큰 건물들이 즐비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평양 사람들의 얼굴에는 청진이나 다른 지방에서 보던 그 굶주림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철수는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린 선발전에서 3골을 넣으며 단번에 관계자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청소년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소년 국가대표가 되자 철수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우선 가족에게 특별 배급이 나갔습니다. 쌀, 육류, 기름, 설탕 등이 매달 배급되었습니다. 청진의 탄광촌에 남아있던 부모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 자신은 평양 랑랑구역에 있는 국가대표팀 합숙소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4인 1실이었지만 방에는 난방이 되었고 하루 3끼의 간식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03년 철수가 18세가 되었을 때 그는 성인 국가대표 2군에 발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20살이 되던 해 드디어 국가대표 1군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때부터 철수의 삶은 북한에서 최상류층의 삶이 되었습니다. 평양 중심부 만수대 지역에 60평 아파트가 배정되었습니다. 북한에서 60평 아파트는 상상할 수 없는 호화 주택이었습니다. 거실, 침실 2개, 부엌, 욕실이 있었고
무엇보다 24시간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일반 평양 주민들도 하루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전기를 쓸 수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철수의 집은 언제든 환하게 전기를 킬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까지 있었습니다. 매달 특별 배급이 나왔습니다. 쌀 30kg, 돼지고기 5kg, 닭고기 2kg, 생선 3kg, 달걀 50개, 식용유 2리터, 설탕 2kg. 이것은 일반 북한 주민이 1년 동안 받는 배급보다 많은 양이었습니다. 2006년, 철수는 생애 처음으로 북한 밖으로 나갔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컵 예선전에 출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철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동차가 너무 많았습니다. 평양에서도 자동차를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상하이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거리마다 차들이 빼곡했고, 건물들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이 해외에 나갈 때는 반드시 국가보위부 요원들이 동행했습니다. 선수 20명에 보위부 요원이 10명이나 따라왔습니다. 호텔에서도 철저하게 감시받았습니다. 선수들은 방을 나설 수 없었고 외부인과의 접촉은 절대 금지되었습니다.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객실의 텔레비전은 보위부 요원들이 채널을 잠가 놓았습니다. 식사도 단체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는 호텔 창문을 통해 바깥 세상을 보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꺼지지 않는 수많은 불빛들,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화려한 옷을 입고 웃으며 걷는 사람들, 온갖 상품으로 가득한 상점들. 그때는 솔직히 중국이 특별히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중국은 북한의 형제 국가이고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상하이를 보니 북한보다 수십 배는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경기는 중국팀에게 0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철수는 그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철수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정말 맞는 걸까?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옆자리에는 보위부 요원이 앉아 있었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즉시 보고되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후 철수는 더욱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예선전, 2010년 월드컵 예선전 등 국제 경기에 여러 차례 출전했습니다. 그의 실력은 점점 좋아졌고 2009년에는 주전 공격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같은 해 철수는 결혼했습니다. 친부 박마향은 국가대표 배구 선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국가가 주선한 만남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결혼하도록 장려되었습니다. 엘리트끼리 결혼해서 우수한 이세를 낳아야 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었습니다. 철수와 미향의 결혼식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체육성 간부들과 선후배 선수들이 참석했고 국가에서 피로연 비용을 대주었습니다. 신혼집은 이미 배정받은 만수대 아파트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여름, 철수는 청진에 있는 부모님을 방문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방문이 허락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탄광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국가대표가 되어 특별 배급을 받기는 했지만 그들의 생활 환경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탄광 노동으로 진폐증에 걸려 기침을 심하게 했고 어머니는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호텔방에서 우연히 한국 방송을 보게 됩니다. 리명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우연히 켠 채널 KBS 월드였습니다. 화면에는 서울거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밤거리, 수많은 네온 사인,
차들, 사람들. 철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게 진짜인가?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사람들은 굶주리며 거리는 거지로 가득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서울은 평양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철수는 황급히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배운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나? 다음 날부터 철수는 조심스럽게 외부 정보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 가는 버스 안에서 중국인 동료들의 스마트폰 화면을 슬쩍 봤습니다. 경기 후 샤워실에서 다른 선수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가난한지,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속아왔는지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철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평양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장례식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시즌 중이었고 당국에서 허락하지 않았죠. 전화로 듣는 동생의 울음소리. 형님, 어머니가 마지막에 형님을 찾으셨어요.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철수는 호텔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양이 그의 등을 쓰다듬어줬습니다. 당신,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미양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창문 밖 상하이의 야경을 보며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탈북하자. 남한으로 가자. 하지만 어떻게요? 스문의 시간 감시받는 상황에서 보위부 요원들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철수는 몇 달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리명호의 행동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매일 저녁 9시쯤 리명호는 호텔 1층 로비에 내려가 커피를 마시며 다른 보위부 요원들과 30분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 30분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30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호텔에서 한국 영사관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으니까요. 철수는 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북한에서 고위급 대표단이 상하이를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리명호를 포함한 모든 보위부 요원들이 그 대표단 영접 준비로 바빠질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날이다. 철수와 미양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여권은 항상 리명호가 보관했지만 철수는 한 달 전부터 조금씩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리명호가 샤워하는 동안 그의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동료에게 부탁했습니다. 친구, 부탁이 하나 있어. 내일 저녁 9시 30분에 호텔 뒤편에 택시를 대기시켜 줄 수 있어? 동료는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돈을 건네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또 다른 중국인 지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2년 전 알게 된 조선족 교포였습니다. 아저씨, 한국 영사관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친구가 여권을 잃어버렸대요. 조선족 아저씨는 의심 없이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바로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철수의 심장은 멈추지 않고 뛰었습니다. 오늘이다. 오늘 우리는 자유인이 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는다. 아침 식사 때 리명호가 말했습니다. 김철수 동무, 오늘 저녁에 대표단 영접이 있습니다. 나는 공항에 가야 하니 당신들은 호텔에서 대기하시오.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오. 철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무. 속으로는 고맙습니다라고 외쳤지만요. 오후 내내 철수와 미양은 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며 초침 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리명호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 간다. 10시쯤 돌아올 것이다. 절대 문 열어주지 마시오. 예, 동무.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철수는 문구멍으로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리명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보, 지금이야. 하지만 미양이 철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아직이야.
그가 완전히 호텔을 떠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 미양이 맞았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로비에서 리명호와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2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오후 7시 20분, 철수가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갔습니다. 비상계단으로 1층까지 내려가 로비를 확인했습니다. 리명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다시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가자. 두 사람은 준비한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여권. 아직 리명호가 가지고 있었지만 철수는 한 달 전 몰래 찍어둔 여권 사진을 스마트폰에 저장해뒀습니다.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위험했습니다. CCTV가 있었으니까요. 1층. 로비를 피해 뒤편 직원 통로로 나갔습니다. 오후 7시 30분. 호텔 뒤편 주차장. 약속대로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동료가 준비해준 것이었죠. 빨리, 이 주소로. 철수는 한국 영사관 주소가 적힌 종이를 운전사에게 건넸습니다. 운전사는 이상하다는 듯 뒤를 돌아봤지만 철수가 100위안짜리 지폐 몇 장을 더 건네자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택시가 호텔을 벗어나는 순간 미양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정말 하는 거예요? 응.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철수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희망이 컸습니다. 택시는 상하이 시내를 달렸습니다. 빌딩의 불빛들, 거리의 사람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도망자였습니다. 오후 7시 50분, 철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리명호였습니다. 철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벌써 들켰나?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아야 해. 안 받으면 더 의심할 거야.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철수 동무. 지금 뭐 하고 있어? 리명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직 의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방에서 TV 보고 있습니다. 그래, 좋소. 나는 조금 늦을 것 같소. 11시쯤 들어갈 것 같소. 문단속 잘하시오. 예, 동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3시간 정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8시 10분, 택시는 상하이 시내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앞에 교통체증이 보였습니다. 아, 안 돼. 철수는 초조해졌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웠습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사고가 났나 봐요. 조금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얼마나 걸려요? 30분. 30분이면 너무 늦었습니다. 철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내릴게요. 예.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 괜찮아요. 철수는 돈을 던지고 미양의 손을 잡고 택시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지도 앱을 보며 영사관까지 2.5km 뛰어야 했습니다. 철수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양은 배구 선수였습니다. 장거리 달리기에는 익숙하지 않았죠. 여보, 나 좀 힘들어.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평화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우리 정말 해냈어. 미양이 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우리 해냈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후 8시 35분. 드디어 한국 영사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기야, 저기. 철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영사관 정문에는 중국 경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중국 경찰에게 탈북 의사를 밝히면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영사관 문이 열리고 한 한국인이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철수는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이다. 철수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한국어였습니다. 철수는 몰래 한국어를 공부해뒀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철수와 미양은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중국 경찰이 막아섰지만 철수는 한국인 남성에게 외쳤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한국인 남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영사관 직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셨죠? 저희는 북한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순간 중국 경찰들이 철수와 미양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영사관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잠깐, 이 사람들은 우리 국민입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영사관은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일단 영사관 안으로 들어가면 중국 경찰도 함부로 할 수 없었죠. 한국 영사관 직원은 재빨리 철수와 미양을 영사관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중국 경찰들이 항의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오후 8시 42분. 호텔을 나온 지 정확히 1시간 12분 만이었습니다. 철수와 미양은 영사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우리 해냈어. 한국 영사관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북한 국가대표 선수라고요? 네. 저는 축구 국가대표 김철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 아내, 배구 국가대표 박미양입니다. 직원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30분 후 영사관은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총영사가 직접 내려왔습니다. 서울 본부와도 긴급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확실합니까? 정말 국가대표 선수들이라고요? 철수는 자신의 경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해뒀던 것이었죠. 이게 정말 본인이군요. 총영사는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 이제부터 매우 복잡한 과정이 시작될 겁니다. 중국 당국과의 협상, 그리고 북한의 압력. 쉽지 않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각오하고 왔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후 9시 30분. 철수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리명호였습니다.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10번, 20번, 30번. 영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전화기를 꺼야겠습니다. 위치 추적될 수 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영사관 밖에는 어느새 중국 경찰차 여러 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승용차 한 대.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리명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영사관을 향해 노려봤습니다. 철수와 리명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리명호의 표정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총영사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며칠은 매우 힘들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십시오. 우리가 꼭 두 분을 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 철수와 미양은 영사관 내부의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아니, 잠을 청했지만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평화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우리 정말 해냈어. 미양이 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사관에서의 시간은 길고 답답했습니다. 철수와 미양은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창문도 커튼을 쳐야 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저격수를 배치했을 가능성도 있었으니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에 치열한 협상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은 처음에는 두 사람을 북한에 송환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두 분은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국민입니다. 절대 넘겨줄 수 없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CNN, BBC 등 세계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북한 국가대표 선수 부부, 중국에서 망명 신청.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자 중국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철수와 미양은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사관 직원들이 철수와 미양을 깨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조용히,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영사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외교관 차량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와 미양은 각각 다른 차에 탔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것이었죠. 차량은 상하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혹시 따라오는 차가 있나 해서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반 승객들이 이용하는 터미널이 아니라 VIP 전용 터미널이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전용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급히 보낸 비행기였습니다. 철수와 미양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철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상하이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비행기는 동남아의 한 국가를 경유했습니다. 보안상 정확한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오전,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철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정말 왔어. 공항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철수와 미양은 곧바로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탈북자들은 모두 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신원 확인, 간첩 여부 조사, 탈북 동기 확인 등 조사는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철수와 미양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아. 조사 과정에서 철수는 북한의 체육계 실상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도 배가 고팠다는 것, 해외에 나가면 외화벌이를 강요당한다는 것, 가족이 인질이 된다는 것. 국정원 조사관도 놀랐습니다. 국가대표인데도 그렇게 힘들었다니. 네, 일반 주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겁니다. 조사가 끝난 후 철수와 미양은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기관입니다. 그곳에서 3개월 동안 한국어, 한국 문화, 직업 교육 등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한국어는 같은 언어인데도 억양이 달랐고 사용하는 단어들도 많이 달랐습니다. 컴퓨터를 북한에서는 컴퓨터라고 하고 아이스크림을 얼음 보숭이라고 하는 등. 하지만 적응은 빨랐습니다. 전고 교육받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나원을 나온 철수와 미양에게 정부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제공했습니다. 전세 2년 지원, 그리고 정착금 약 2천만 원. 생각보다 많은 지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시작할 수 있겠어. 철수와 미양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불빛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건너편 건물의 네온 사인,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정말 전기가 끊기지 않네. 북한에서는 평양에서조차 전기가 자주 끊겼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스문의 시간 365일 전기가 공급되었습니다.
철수는 그날 밤 스위치를 켜고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신기해. 정말 신기해. 다음 날 두 사람은 마트에 갔습니다. 대형 마트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철수와 미양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끝없이 펼쳐진 상품들. 과일, 야채, 고기, 생선, 과자, 음료수. 수만 가지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소에 가도 물건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있어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과만 해도 10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한국산, 미국산, 뉴질랜드산. 어떻게 골라야 해? 미양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가격표를 봤습니다. 사과 한 개에 2,000원. 이게 비싼 건가? 싼 건가? 북한에서는 화폐 가치가 명목상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실제로는 물물교환이나 암달러가 통용되었죠. 철수는 계산기를 꺼내 환산해 봤습니다. 북한 돈으로 하면 엄청 비싼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고민 안 하고 사네. 주변 사람들을 봤습니다. 카트에 물건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다 부자인가? 계산대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신용카드. 사람들은 카드 한 장으로 결제했습니다. 현금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 카드에 돈이 들어있는 건가?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을 탔습니다. 깨끗하고 빠르고 시간도 정확했습니다. 평양의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을, 어떤 사람은 영상을, 어떤 사람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있어.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철수는 TV를 켰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10번, 20번, 30번, 100번이 넘는 채널이 있었습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영화, 다큐멘터리, 스포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정부를 비판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실수를 했다.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다. 북한에서라면 즉시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을 내용들이 TV에서 공개적으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자유로운 나라구나. 며칠 후 철수는 병원에 갔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다친 무릎을 검사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원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MRI, CT 등 최신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인대가 약간 손상되었네요. 물리치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건강보험 있으시죠? 그럼 본인 부담금은 1만 원 정도 될 겁니다. 1만 원이요? 철수는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명목상 무상의료였지만 실제로는 의사에게 뇌물을 줘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외화나 쌀로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로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 수준의 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국민을 위하는 나라구나.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철수와 미양은 오히려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북한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정보를 숨기고 국민들을 방치했을 겁니다. 우리 정말 잘 왔어. 철수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축구 선수로 다시 뛸 수는 없었습니다. 나이도 있었고 부상도 있었으니까요. 대신 체육 관련 일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한 유소년 축구 클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국가대표 출신이라고요? 우리 클럽에서 코치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철수는 감격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경력이 대단하신데요. 북한에서는 탈북자나 성분이 나쁜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능력을 봐주는 사회였습니다. 철수는 유소년 축구 코치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북한에서는 체벌이 당연했습니다. 혁명을 위해 고통을 이겨내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코치님, 절대 체벌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세요. 클럽 관계자가 당부했습니다. 철수는 새로운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하네? 체벌과 강압이 아니라 격려와 칭찬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내가 북한에서 배운 것들이 다 틀렸구나. 미양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스포츠센터에서 배구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는 사람을 존중하는 곳이구나. 철수는 처음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부산이었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KTX. 이렇게 빠르고 편한 기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 북한에서는 평양에서 함흥까지 가는데도 하루가 걸렸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바다를 봤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와.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바다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바다에 함부로 갈 수 없었습니다. 탈북할까봐 통제했으니까요. 철수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미양과 함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광안대교의 조명, 빌딩들의 불빛, 거리의 네온 사이. 우리 정말 잘했지. 응, 우리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2021년 철수와 미양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우리 부모가 되는 거야. 기쁨과 함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지만 주변에 도움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료로 산전 검사를 해줬습니다. 정부에서는 출산 지원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웃들도 도와줬습니다. 북한에서 오셨다면서요. 힘드시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 밀고 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2021년 9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우리 아들. 철수는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무엇이든 될 수 있어. 꿈을 꿀 수 있어. 북한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집니다. 성분이 나쁘면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우리 아들, 넌 뭐든 될 수 있어. 시간이 흐르면서 철수와 미양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2022년 어느 날 철수는 서점에 갔습니다. 책들. 수만 권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철학, 역사, 과학, 소설, 에세이.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정치 비판 서적들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실패, 정부의 거짓말, 한국 사회의 문제점. 북한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제목들이었습니다. 철수는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북한이잖아. 빅브라더, 사상경찰, 이중사고, 신어. 소설 속 전체주의 사회는 북한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오웰은 북한을 예언한 건가? 아니었습니다. 오웰은 1949년에 이 소설을 썼습니다. 북한보다 먼저였죠. 전체주의는 어디서나 비슷하구나.
철수는 그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밤새 읽었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공공도서관이었습니다. 여기 누구나 들어올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무료입니다. 사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도서관을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책들, 편안한 의자들, 조용한 분위기. 이런 곳이 무료라고? 북한에서는 도서관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읽을 수 있는 책도 정해져 있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철수는 그날부터 도서관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역사책, 철학책, 경제책.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북한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한 사회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속아 살았구나. 처음으로 선거를 경험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투표. 정말 내가 하는 거예요? 네.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설명해줬습니다. 북한에도 선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후보는 한 명뿐이고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여러 후보가 있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철수는 투표소에 들어갔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표소에 들어가 혼자 있었습니다. 아무도 날 감시하지 않아.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내 의견이 반영되는 거구나. 그날 저녁 TV에서 개표 방송을 봤습니다. 후보들의 득표율이 실시간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구나. 미양도 옆에서 감탄했습니다. 여보, 우리 제대로 된 나라에 온 거 맞지? 응, 우리 제대로 왔어. 2023년 철수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축구선수 출신 코치의 이야기, 북한에서의 경험, 탈북 과정, 한국에서의 적응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구독자가 몇 명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100명, 1000명, 1만 명. 사람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철수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받아주는구나. 어느 날, 한 시청자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북한에 가족이 있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철수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꼭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통일이 되면요. 통일. 철수는 그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북한 사람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철수는 탈북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을 거쳐 동남아를 지나 한국에 왔고, 어떤 사람은 몽골을 거쳐 왔고,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왔습니다. 모두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한 탈북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북한에 남은 사람들이 겁쟁이가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용감했던 거예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미양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무슨 말이야?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야. 미양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경험한 걸 알려야겠어. 2024년 철수와 미양은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기업, 단체 등에서 북한의 실상과 탈북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구나. 강연을 듣던 한 고등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코치님, 북한 사람들은 모두 세뇌되어 있나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하지만 드러낼 수 없을 뿐이죠. 드러내면 죽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언젠가 만날 날을 위해 준비해 주세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감동받았어요. 용기가 대단하세요. 고마워요. 관심 가져줘서. 2024년 여름, 철수의 아들이 3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북한이 뭐야?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북한은 아빠가 태어난 곳이야. 그런데 거기는 자유가 없었어. 자유가 뭐야?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야.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고,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는 거지. 아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당연한 것들이었으니까요. 그게 안 되는 곳이 있어. 응, 북한은 그래. 왜? 나쁜 사람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서.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철수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그래, 우리가 도와줘야 해. 아빠도 그러려고 해. 그날 밤, 철수는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동생, 친척들. 미안해. 나 혼자 도망쳐서. 탈북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자신은 자유를 얻었지만 가족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겠지. 2024년 겨울, 철수는 처음으로 설악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온 지 5년 만이었습니다. 정상에 올라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저기, 내 고향이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았구나. 북한에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철수처럼 탈출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도 감시 때문에 탈북하기 어렵습니다. 철수는 운이 좋았습니다. 축구 선수였고, 중국에 갈 수 있었고, 아내와 함께 있었고, 딱 3시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만 운이 좋아서는 안 돼.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북한의 진실을, 자유의 소중함을. 산에서 내려와 철수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골문을 넘어 자유로 북한 축구 선수의 탈북 이야기. 1년 동안 썼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중국에서의 경험, 탈북 과정, 한국에서의 적응. 모든 것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2025년 봄,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이야기.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책. 모든 한국인이 읽어야 할 책.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철수는 전국을 돌며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실향민입니다. 북한에 가족을 두고 왔어요. 70년 넘게 못 만났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동생이 아직 살아있을까요? 철수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꼭 살아계실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관객들도 울었습니다. 철수도 울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예요. 분단이 우리를 갈라놨지만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에요. 그날 밤 철수는 미향과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강 건너편의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이 왔지? 응, 정말 많이 왔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기억나? 모든 게 신기했잖아. 그러게.
전기가 스문의 시간 들어오는 것도, 물건이 가득한 마트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맞아. 이 모든 게 정말 소중한 거야.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미양아, 우리 아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할까? 글쎄, 뭐가 중요할까? 나는 자유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싶어.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맞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미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 그럼 꼭 될 거야. 우리 아들 세대에는 될 거야. 그때가 되면 북한에 가볼 수 있겠네. 응. 내가 태어난 곳을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야. 2025년 가을, 철수는 한 대학에서 강의를 맡았습니다. 북한 사회와 인권.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북한 사람들은 왜 혁명을 안 일으키나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혁명을 일으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현재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인식. 북한에는 그게 없나요?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요. 두 번째도 점점 알아가고 있어요. 북한은 철저한 감시 사회예요.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믿을 수 없어요. 언제 밀고 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혁명이 불가능한 거죠. 학생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해법은 뭔가요? 외부에서 정보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오고 있어요.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 통일 관련 NGO에서 일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철수는 학생의 눈을 봤습니다. 진지한 눈이었습니다. 훌륭한 결심입니다. 먼저 북한에 대해 공부하세요. 그리고 탈북자들을 만나보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갔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겠지. 여러분, 지금까지 북한 국가대표 축구 선수 김철수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탈북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만큼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 하지만 세계에는 아직도 자유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습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생각의 자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38선 북쪽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철수는 운이 좋았습니다. 축구 선수로 해외에 나갈 수 있었고, 3시간의 기회를 잡았고,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북한 사람들은 그런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북한 문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뉴스에서 북한 이야기가 나오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말할 수 있는 자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쟁취한 권리입니다. 셋째, 탈북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줘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일원입니다. 그들이 겪은 고통을 이해하고 적응을 도와줘야 합니다. 넷째,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은 언젠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 이제 철수와 미양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 오늘, 철수는 여전히 유소년 축구 코치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며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미양은 배구 강사로 일하며 여성들에게 스포츠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들은 4살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뛰어놀고 웃고 꿈을 꿉니다. 철수는 가끔 아들을 안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불빛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잘 왔어.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 사람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야. 자유는 지켜야 하고 나눠야 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일상이 언젠가 그들에게도 찾아오기를. 그날까지 우리는 관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철수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더 복된 나날로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